뭐 올림픽의 꽃은 메달 경쟁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번 올림픽 숱한 화제를 벌써부터 쏟아내고 있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지금부터 올림픽 이모저모를 짚어볼 텐데요. 먼저 이번 올림픽 기간에 MBC가 두 차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먼저 개회식 국가 소개 과정에서 부적절한 이 사진과 소개글을 사용하는가 하면 우리와 축구 경기를 했던 루마니아의 경기 당시에 자책골을 넣은 상대 선수를 조롱하는 듯한 그런 자막을 써서 그랬었죠. 문매를 맞기도 했는데요. 급기야 그제 박성재 MBC 사장이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사죄의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 모습 먼저 만나보시죠. 신중하지 못한 방송, 참가국에 대한 배려가 결여된 방송에 대해 마음의 상처를 입은 해당 국가 국민들과 실망하신 시청자 여러분께 MBC 콘텐츠의 최고 책임자로서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사장이 직접 나서서 사과까지 한 바로 그날에 유도 중계 과정에서 캐스터의 발언이 또 한 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저 상황도 국가적 망신을 당했는데 저 사과한 날 또 스포츠 중계인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통 사과의 진정성은 그 숙인 고개보다 그 뒤에 어떻게 하느냐 거기서 진정성을 우리가 읽고 믿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 바로 사장이 사과한 당일에 일본 무도관에서 남자 유도 73kg 이 동메달 결정전이 있었습니다. 네. 이때 이 안창균 선수가 거의 경기 끝나기 얼마 전에 극적인 엎어치기로 승리를 거머쥐었어요. 네. 이 감격스러운 순간을 네. 전하던 MBC 캐스터가 그의 첫 마디가 대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원했던 메달 색깔은 아니었지만 첫 마디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지금 많은 누리꾼들이 비판의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진짜 왜 이럽니까? 그러면 아예 동메달도 못 딴 선수들은 귀국조차 못하겠네요, 권상희 평론가님? 아, 금메달만 메달이 아니죠. 그리고 또 요즘에 이 시청자들, 올림픽 중계 같이 보고 계시는 시청자들이 우리 선수들이 메달과 상관없이 즐기는 모습이 훨씬 더 감동스럽다 이런 의견들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캐스터가 원래 강조하려던 말, 그 다음 말 같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네. 선수들이 지난 5년 동안 흘렸던 땀과 눈물, 그에 대한 대가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뭐 캐스터 본의를 해석을 한다면 안창림 선수가 그동안 흘렸던 노력에 비해서 성과가 아쉽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리꾼들이 지금 올림픽 정신을 훼손한 해설이다. 메달 맡겨놨냐, 금메달만 승리냐, 아직 정신 못 차렸느냐 이런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뉴스파이터가 어제 오늘 지금 MBC의 이 태도,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따끔하게 정말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의 망언에 비하면 진짜 MBC는 아주 양반이고 애교 수준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어제 27일 남자 탁구 단식 경기에서 우리나라의 정영식 선수가 그리스의 지오니스 선수의 4대3 역전승을 거두고 16강행을 확정짓는데요. 그런데 이 경기를 중계하던 그리스의 국영방송사 ERT 텔레비전에서 이해하기 힘든 발언이 나옵니다. 캐스터가 한국 선수의 기술을 평가해달라고 했더니 해설자 카르모이리스가 그 작은 눈으로 탁구공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발언을 합니다. 이게 대체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손정혜 변호사님. 저걸 해설이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특히 이제 서양인들이 동양인들 비하하고 인종차별할 때 꼭 그 작은 눈, 찢어진 눈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네. 전형적인 인종차별적 발언이 국영방송에서 더군다나 올림픽 해설을 하는데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SNS를 통해서도 이 발언에 대해서 성토하는 글이 넘쳐났습니다. 그러자 몇 시간 만에 이 공영방송에서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공영방송에서 인종차별적 발언은 설 자리가 없다. 이 해설자의 협업은 오늘부로 끝났다. 방송 계약을 이제 종결하겠다라는 선언을 한 것인데요. 네. 그래도 이 해설자가 개인적으로 본인이 사과하는 후속 조치가 따라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니까요. 세상에 어디 이런 해설자 수준이 정말 미달이나 미달. 어떻게 이런 해설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요. 야, 어제
펜싱 경기 보시면 여자 단체전 보시면서 마음 졸였던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 정말 권상희 평론가님 값진 은메달 번쩍번쩍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선수들 참 잘 싸웠습니다. 네. 그런데 단체전 시상식에서 은메달 목에 걸고 무언가를 꺼내서 머리 위로 들었어요. 어허. 그런데 당시 현장에서 또 이 중계상으로는 이게 뭔지 잘 보이질 않았습니다. 지금 뭐 들고 있네요, 진짜. 그렇죠. 네. 지금 뭘까요? 저 정체는 반지예요. 한 달 전에 이 4명의 선수가 단체로 금반지를 맞췄다고 하는데요. 여러 명 이렇게 4명의 선수들이 훈련하고 또 이야기하던 와중에 최인정 선수가 아이디어를 냈다고 합니다. 혹시 김유진 아나운서 올림픽 끝나고 4명이서 합동 결혼식 올리나요? 그런 결혼 반지입니까?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아무래도 고대 올림픽에서 승자에게 월기관 씌워주잖아요. 네. 그 의미를 담아서 반지를 준비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선수들에 따르면 원래는 약간 핑크빛이 도는 로즈 골드로 반지를 맞추고 싶었다고 해요. 아하.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 동이 들어간다고 해서 안 된다라고 하고 약간 취향 가는 거리가 있지만 금반지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뭔가 이 금메달을 따보고자 하는 각오 그런 걸 다지기 위해서 금반지를 맞췄지만 어쨌든 금보다 더 값진, 금보다 더 빛나는 은메달 정말 멋졌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경기에는 다 질 수 있어요. 그런데 매너만큼은 진짜 훌륭했던 그런 선수도 있습니다. 홍종선 기자님. 네, 먼저 소개해드릴 선수는 아마 어제 많은 분들이 응원하면서 지켜보셨을 거예요. 태권도의 이다빈 선수 67kg 초과급 이 결승이었죠. 여기서 세르비아의 네. 밀리차 만디치 선수를 상대로 우리 7, 세르비아 10 이렇게 명승부를 펼치고 값진 은메달을 따냈습니다. 네. 근데 태권도 우리 종주국이잖아요. 네. 끝나고 나면 이렇게 머리 숙여서 서로 인사하는데 맞아요. 인사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 이다빈 선수가 엄지를 상대 선수에게 세워 올렸습니다. 야. 이 모습이 정말 매너의 금메달이다. 정말 멋지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진짜 저 보세요. 결승전 졌지만 그래도 멋져요. 엄지척 했어요. 근데 손정임이라서 저게 우리가 말로는 쉽지만 실제 경기 치고 나서 저 엄지척 안 나올 거잖아요, 진짜. 그럼요. 본인도 이제 금메달을 향해서 이제 뛰어왔었기 때문에 아쉬운 마음이 있을 텐데 상대 선수를 저렇게 축하해주는 모습에 대인배다 이런 평가가 따를 수밖에 없는데요. 아하. 이다민 선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쉬운 건 사실이지만 이 큰 무대를 위해 모두가 노력하고 고생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선수를 축하해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했다. 제가 조금 더 간절하게 노력을 했다면 그 선수보다 더 많은 간절함이 있었으면 금메달을 땄을 것이다. 분명히 그 선수보다 부족한 점이 아이고. 있으니 은메달을 땄다고 생각한다. 더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 대회 더 좋은 모습으로 보여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실력도 실력이지만 이다빈 선수 인성까지도 훌륭하네요. 세상에 이게 바로 박성배 변호사님 진짜 올림픽 정신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이다빈 선수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올림픽에 참가했습니다. 왜요? 올림픽을 앞두고 왼발 수술을 받게 된 겁니다. 아이고. 올해 1월에 수술을 받았지만 여의치 않아서 4월까지 훈련을 못했다고 합니다. 5월 한 달간 재활을 하고 6, 7월 2달간만 훈련을 진행했다고 하는데 훈련을 못할 때 다른 선수들 훈련하는 모습을 보고 시간이 촉박하다는 생각에 너무나 불안했답니다. 아하. 심지어 한국에서 출발하기 하루 전날에도 주사를 맞기까지 했다는데 이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은메달을 따낸 것입니다. 예. 모든 경기를 마치고 난 뒤에 잘 버텨준 왼발에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네요. 정말 선수들 이 메달 경쟁에 가지도 못하고 탈락한 선수들요 진짜 기운 내세요. 그리고 지금 이다빈 선수처럼 자기 자신에게 그동안 수고했어. 칭찬해. 아주 칭찬해. 한번 해주세요.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5년간 땀방울 흘렸는데요. 그런데 너무나 멋진 엄지척을 한 선수가 또 있다고 합니다. 권상희 평론가님. 네, 그렇습니다. 바로 태권왕 이대훈 선수인데요. 2010년에 처음 태극권 마크를 단 뒤에 11년간 세계 정상을 지켜온 그런 선수입니다. 이 선수 상당히 대단한 선수예요. 네. 세계 선수권에 3번 우승을 했고요. 그리고 아시안게임 3연패, 세계 랭킹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올림픽 금메달로 그랜드슬램 달성을 노렸는데요. 하지만 준결승에서 져서 동메달 결정전에 나갔습니다. 그 시합에서도 아쉽게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속상해하는 모습 보이지를 않았어요. 네.
지난 25일이었죠. 태권도 남자 68kg급 동메달 결정전이 있었는데요. 네. 이대훈 선수 승자인 중국 선수의 등을 두드려주면서 축하해주고 또 엄지척 이렇게 손가락을 치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네. 뭐 아쉬운 마음 없지 않았겠죠. 네. 이 돌아서서 고개를 떨구긴 했지만 상대 선수와 경기에 대해서 최고의 매너를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김유진 아나운서 사실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이번에 좀 아쉬웠으면 다음 대회 또 잘하면 되지라고 하지만 이대훈 선수한테는 더 아쉬운 마음이 큰 이유가 있다면서요. 네, 왜냐하면요. 이대훈 선수가 이제는 선수로서가 아닌 이제 선수가 아니고 이 코치, 지도자로서 선수가 아닌 지도자로서 대회에 임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선수로서 마지막 대회였군요. 맞습니다. 앞으로 아하. 이 동메달 결정전 이후에는 지도자로서 새로운 길을 걸어갈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자기를 잘했을 때 또 열심히 했던 선수로 기억해달라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하지만 잘했을 때 이대훈 선수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매너를 보이면서 멋지게 퇴장하는 이 태권왕 이대훈 선수의 뒷모습도 아마 멋지게 전 국민이 기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자, 지금 올림픽 축제는 도쿄, 일본에서 열리고 있는데 필리핀이 지금 축제 분위기라면서요. 박성배 변호사님 왜 그런 겁니까? 올림픽이 필리핀이 1924년에 올림픽에 처음 참가합니다. 이후 오랜 시간을 거쳐서 지난 6일 올림픽 참가 97년 만에 최초의 금메달이 나온 것입니다. 아, 여자 역도 55kg급의 하이들린 디아스 선수가 그 주인공인데요. 이 디아스 선수 지난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바가 있는데 이번 올림픽에서는 총 224kg을 들면서 마침내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야.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필리핀 국민 전체가 당신을 자랑스러워한다고 축하하기도 했는데요. 유독 가난했던 이 선수의 삶은 이미 필리핀에서 단막극으로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네. 디아스가 역도를 시작한 계기가 다름 아닌 가난이었습니다. 네, 세상에. 우리는 저 느낌 알잖아요. 대한민국도 이 첫 금메달을 안겼을 때 아마 대한민국도 온 나라가 떠들썩 했을 거예요. 정말 그 기억을 누구보다 알기에 지금 그래서 필리핀은 지금 모든 나라가 축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 조금 전 그 역도를 시작하게 된 계획이 가난을 깨려고 역도했다. 마음이 좀 찡이 옵니다. 사실 우리도 3, 40년 전에 올림픽에서 메달 따면 어쩜 그렇게 많은 또 선수들이 가난한 환경에서 그런 대단한 값진 성과를 내는지 우리의 신금을 울리고 했었잖아요. 맞아요. 이 디아스 선수도 이 필리핀 삼보안가에서 6남매 중에 5째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아하. 근데 이 아버지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직업을 제대로 좀 정확히 못 구하시고 뭐 우리 그 트라이시클이라고 그러죠. 그 3륜차 그것도 뭐 하고 어부도 하고 농부도 하고 네. 최대한 노력은 하셨지만 굉장히 가난했다 그래요. 네. 근데 이 이제 식구들이 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 물을 떠오는 것이 굉장히 좀 멀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디아스 선수가 어린 시절부터 매일 가족이 먹을 식수를 먼 길을 가서 길어왔던 겁니다. 근데 어떻게 뭐 조금이라도 가볍게 들어보려고 방법을 고안하다가 그 역도 역기. 역기처럼 그렇게 짊어지고 다닌 게 역도의 시작이었다고 하네요. 어머 세상에, 손정희 변호사님 지금 저렇게 한 게 역도와 인연 맺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역도 원리랑 저렇게 무거운 물통 드는 원리랑 거의 비슷하고 하는데 사실 어린 시절부터 저렇게 40m 물통은 웬만해서 들긴 굉장히 그러니까요. 어머, 어렵고 세상에. 고된 일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각고의 어떤 고생이 이렇게 역도 선수로서 대성한 데 좀 일조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힘들수록 가족을 위해 성공을 해야 된다. 이런 의지가 점점 커졌다라고 하고요. 또 더군다나 본인이 이제 30살 정도 됐는데 네. 30세라서 이 금메달 못 딸 줄 알았다. 들어 올리는 내 모습을 보고 스스로 놀랐다. 시는 위대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참 이 의지의 필리핀 이 국민들의 어떤 자긍심도 높여줬어요. 그런데 김유진 아나운서, 사실 가난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역도를 시작했는데 그러면 지금 금메달 땄어요. 혹시 그러면 가난도 이제는 안녕입니까?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디아스 선수가 이번 금메달로 받게 될 돈이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일단 필리핀 정부와 기업들로부터 우리 돈으로 약 7억 5,400만 원, 그리고 집 한 채를 받게 됐다고 하고요. 또 필리핀 체육위원회가 금메달 포상금으로 약 2억 2,800만 원 정도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번 금메달로 약 10억 원에 달하는 돈, 그리고 집을 얻게 됐습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뭐든지 집념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하면 이루지 못할 게 없다는 걸 또 보여줬기 때문에 또 다른 필리핀 내 꿈나무들한테 좋은 본보기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축제는 지금 열리고 있지만요. 국내 상황은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홍종성 기자님. 그렇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1,896명으로 집계되면서 아이고. 엿새 만에 또다시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아하. 하루 사이에 무려 531명이 는 수치고요. 이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발생한 이래로 1년 6개월 만에 가장 많은 이 확진자 수치를 또 아하. 기록한 것인데요. 네. 이걸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1,212명, 이 비수도권이 611명인데 네. 비수도권이 600명을 넘은 게 또 이 4차 대유행 이후에 처음입니다. 그래요? 아이고. 이 상황이 심각하다는 건데 이렇게 1,896명, 1,900명에 육박하는 수치가 나오면서 네. 아 정말 이러다가 2,000명 했던 그 2,000명 확진자가 되는 그 가능성 배제할 수만 없지 않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정은경 청장이 2,000명 가능성 언급할 때만 해도 많은 국민들은 물론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지만 일부러라도 에이 설마 2,000명 나오겠어? 라고 했는데 지금 2,000명 코앞까지 왔어요. 총리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연이은 방역 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열흘 남은 기간 안에 안정세를 달성하려면 방역의 고삐를 더욱 조여야 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이동량을 한 20% 정도까지 줄이면 이달 말쯤을 어느 정도 이제 정점을 찍고 아마 1,000명대 수준에서 관리가 될 것 같다고 하고요. 지금 상태로 가면 8월 말경에는 약 2,000명에서 3,000명 사이로 갈 거다라는 그런 아주 부정적인 전망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확산세를 잡아야 된다라는 그런 절박감이 있습니다. 지금 비수도권까지 3단계를 조치를 취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손정혜 변호사님, 동해안 해수욕장이 지금 난리라면서요. 일단 날씨가 너무 덥고 휴가철이긴 합니다만 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는 양양은 지금 4단계로 격상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4단계가 아닌 곳이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속초나 고성으로 이제 4단계를 피해서 피서객이 몰린다고 하고요. 그래서 지난 25일 날 해수욕장 상황을 살펴보시면 양양과 또 속초 상황이 굉장히 다릅니다. 지금 양양은 4단계지만 속초를 가면 그게 3단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풍선 효과로 조금 4단계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북적북적거리는 거 아니냐 이런 점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강릉 같은 경우는 당초에 4단계에서 27일부터 3단계로 지금 하향했는데 그래요? 지금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이 거리두기 단계에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또 조심조심 휴가 다녀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렇게 지금 해변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물론 한철 장사, 해수욕장의 인근 상인분들은요, 한철 장사 이것만 바라보고 왔기 때문에 아예 가지 마시라고 저희가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또 많은 분들이 몰리면서 걱정되긴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이 몰리는 것만 걱정이 아니라 또 다른 걱정도 있다면서요, 김유진 아나운서. 네, 요즘 해외여행을 못 가니까 비행기 타는 기분이라도 내자 이래서 제주 찾으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근데 제주는 지금 거리두기 3단계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10시가 되면 음식점이나 술집 등일이 모두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해변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하.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네, 제주 2호 태우 해변의 지난 일요일 새벽 5시쯤의 모습입니다. 아이고. 해변가를 따라서 돗자리와 술병, 먹고 난 컵라면 용기 등 쓰레기가 즐비한 모습인데요. 아이고, 세상에.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이 해변에서 술판을 벌인 이후에 무단 투기를 하고 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저 2호 태우 해변은 아마 가보신 분 많으실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제주 가신 분들 꼭 한번 들르시는 곳인데 박성배 변호사님 진짜 저게 진짜 보고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저기 다 뭡니까? 양심까지 다 버려서 쓰레기뿐만 아니라.
아름답기로 소문난 제주 이호태우 해변, 그렇지 않아도 평소에도 제주 도심과 가깝고 주변에 숙소가 많아서 도민과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장소죠. 그런데 최근에 제주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서 도민과 관광객이 밤에 해변으로 몰리는 과정에서 아이고. 쓰레기 더미에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이 쓰레기는 관광객이 버리는데 치우는 건 동네 주민의 몫이라고 하는데, 이 영상 게시자 아침까지 술 마시고 노래를 부른다고 폭로하면서 먹었으면 제발 치우고 가세요라고 일침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너무하네요. 진짜 저거를 진짜 주민분들이 치워야 되는 거예요, 권상희 평론가님. 아, 말도 안 되죠. 이 피서객들이 버린 무질서가 주민들에게 지금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 지속됐던 건데요. 제주시는 해변이 방역 사각지대가 된 만큼 선제 대응 차원에서 방역 강화 행정명령을 발동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야간 시간으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죠. 이호태우 해수욕장 백사장에서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을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발요. 제주가 무슨 죄입니까? 그리고 제주 도민들이 무슨 죄입니까? 제주까지 가는 건 뭐라 하지 않을 테니까요. 제발 먹었으면 제발 깨끗하게 주변 치우고 가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몰상식한 사람들 때문에 걱정이 커지니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우 진짜 나라도 빨리 백신 좀 맞아야겠다. 백신에 대한 걱정도 커지고 있는데 세상에 여기에도 이런 걱정이 있으면 심지어 이런 일까지 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글에다가 기재를 해놨어요. 뭐 사례는 한 5만 원 정도 생각은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가요, 홍종선 기자님? 이 젊은 층 분들이 아직 이 접종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죠. 거기다가 이 뭐 도입 물량이라든가 시기 이런 것도 확정이 되지 않으면서 딱 언제 맞는다 이게 발표된 바가 없다 보니까 좀 많은 분들이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동네 자녀 백신 있죠. 근데 많이들 해보셨을 거예요. 잡으려고 하면 놓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온라인에서 지금 사례금 얘기가 나왔는데 한 7만 원에서 8만 원, 많게는 15만 원을 내면 대신 예약을 해주고 심지어 이 대리 예약을 빨리 해서 내가 이 백신 접종을 빨리 맞게 해주면 웃돈까지 얹어준다 이런 글들이 오르고 있고요. 네. 또 이거를 구하는 분만 있는 게 아니라 반대로 백신 예약을 대신 해드릴 테니 성공수당을 주십시오. 이런 글들도 마치 이게 무슨 자유시장도 아니고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씁쓸합니다. 근데 백신 구하기가 지금 하늘의 별 따기다 보니까 세상에 이런 꼼수까지도 등장하고 있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백신 열심히 구하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는 친척분 중에 병원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셔서 그분 통해서 백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니 물론 지금 인터뷰해 주신 분은 조금 멋쩍어 하시고 쑥스러워 하시지만 솔직하게 지금 말씀해 주시네요. 병원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분 덕분에 백신 지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일명 지인 찬스를 이용해서 백신 접종을 했다라는 건데요. 그러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자녀 백신 초기부터 불거졌던 그런 논란이었습니다. 네. 게다가 이렇게 백신을 맞고 SNS에 자랑하는 거죠. 지인이 있어서 나는 백신 접종 빨리 할 수 있었다. 이런 자랑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광클릭한 분들 계시잖아요. 네. 광클릭해서도 백신 접종을 못한 분들 분노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제 이제나 저제나 휴대전화만 들여다보면서 자녀 백신 신청 누르고 안 되네, 신청 누르고 안 되네. 이런 분들은 지금 뭐 허탈하고 분노 느낄 거 아닙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녀 백신 접종은 폐기 대상인 백신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접종 대상자를 제한하거나 의료기관을 통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녀 백신 시스템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의사 지인들 찬스 써서 이제 백신 맞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저희는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끼게 되죠. 또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것에 분노가 커지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확산세가 좀처럼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건데 그 이유가 좀 있다면서요, 손정혜 변호사님?
바로 변이 바이러스 때문인데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요? 최근 일주일간 분석을 해보면 네. 이 코로나19에 감염한 확진자 중 6명 가까이가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내 감염 사례 중 델타 변이 검출률이 48.0%로 14.1% 정도 증가했다는 건 굉장히 급속도로 넓게 퍼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그래요, 같은데. 보세요. 지금 일주일 사이에 14.1% 증가했네요. 7월 11일부터 17일까지 33.9였는데 7월 18일부터 24일까지가 48%. 아, 진짜 대단합니다. 네. 전파력이 1.6배 강하다고 알려져 있고 더군다나 입원할 때 입원 위험률도 2.2배 높은 편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전파 속도도 너무 빠르고 위험성이 많아서 한국에 유입된 지 석 달 정도라고 보는데 우세종으로 자리 잡은 것 같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방역 당국이 진짜 사과해야 되는 거예요. 애초에 초반부에는요. 이게 우세종 될 가능성이 낮다고 봤어요. 방역 당국이. 관련해서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델타 변이는 높은 전파력으로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에서도 환자 발생이 증가세로 반전되었으며 다시 거리 두기를 강화하는 국가들도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델타 변이가 우세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델타 변이가 위험한 이유가 있다면서요. 김유진 아나운서. 네, 전파 속도가 빨라도 너무 빠르기 때문입니다. 아하. 여러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 수도권 음식점에서 이런 사례가 나왔는데요. 어떤 건데요? 확진자와 서로 등을 진 상태로 1m 정도 거리가 떨어진 상태, 또 20분 정도 단 20분간 식사를 했을 뿐인데도 등진 상태로? 네, 그런데 감염된 사례가 나왔고요. 또 수도권의 한 초등학교 사례를 살펴보면 이 전파 순서는 A 강사로부터 B 학생, 그리고 이 B 학생과 같은 종교 시설을 이용했던 CC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뭘까요? 먼저 이 강사와 학생이 수업할 때 마스크를 모두 착용하고 있었다는 점이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B 학생이 감염이 됐는데 감염이 된 지 이틀도 되지 않아서 또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만큼 강한 전파력을 가지게 됐다라는 하하. 점입니다. 네. 방역당국 관계자는 수업 시간에 에어컨을 틀고 또 만약에 환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걸 감안하더라도 굉장히 이례적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델타 변이가 감염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면 백신을 맞아도 걱정을 덜어낼 수가 없는 이유가 있다면서요, 권상희 평론가님. 바로 돌파 감염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다 완료하고 항체 형성이 된 그러니까 14일이 지난 다음에 코로나19에 다시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를 돌파 감염이라고 하는데요. 아하. 이 지난 22일 기준으로 국내 접종 완료자 554만 3,933명 중에 돌파 감염자로 추정되는 인원이 779명입니다. 접종 완료자 10만 명당 14.1명꼴로 지금 돌파 감염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믿을 수 있는 건 바로 백신 접종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네요. 일단 방역 당국이 모든 백신에서 돌파 감염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밝혔고요. 네. 현재 국내 사용 백신의 돌파 감염 발생률 매우 낮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방 접종의 이득은 여전히 큰 상황이라고 했는데요. 네. 지금 현재 4차 대유행 상황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확산세 억제를 위해서 백신 접종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뿐만 아니라 방역 수칙 역시 반드시 지켜야겠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요. 사실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며칠 전에 영국이요. 마스크를 이제 죄다 벗어던지고 우리는 당당하게 일상생활로 파고들겠다. 그래서 이른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열겠다. 그래서 많은 나라 걱정해서 확진자 계속해서 나오는데 무슨 소리냐. 지금 영국 상황은 어떻습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이달 중순까지만 해도 4차 대유행으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영국에서 네. 최근 봉쇄 해제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어허. 영국 정부 발표에 따르면 26일 기준 영국의 코로나 1일 신규 확진자 수는 24,950명, 지난 20일 46,558명 이후 엿새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허. 특히나 영국이 지난 19일 코로나 방역 조치를 전면 폐지한 이후에도 이 가속도의 기세는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영국 통계청에 따르면 영국의 성인 백신 접종률은 88%,
항체 형성률은 92%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허허.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각에서는 영국이 이미 집단 면역에 도달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 크리스토퍼 주얼 박사는 코로나가 정점을 찍고 물러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고 허허. 피터 오픈쇼 교수는 집단 면역에 도달하고 있다. 항체를 가진 사람의 비율이 우리가 원하는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영국의 보리스 총리는 일단 자신의 조치가 뭔가 적절했다라고 일단 생각할 거 아니에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 think I've noticed that obviously that we're 6 days into some better figures, but it is very, very important that we don't allow ourselves to run away with premature conclusions about this. People have got to remain very cautious, and that remains the approach of the government. 집단 면역인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게 만약에 집단 면역이 생긴 거라면 이게 다른 나라도 상당히 촉각을 곤두세울 거 아니에요, 손정희 변호사님. 하지만 전문가들은 사례 감소가 좀 일시적으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섣불리 그렇게 집단 면역이 형성됐다 보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네네. 건데 지금 일일 확진자가 2만 명이 넘기 때문에 결코 적은 수는 아닐 그러네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영국이 2020년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가 종료를 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학교들이 지금 방학이다 보니까 접촉이 좀 줄었을 개연성이 있다. 그런데 만약에 학교가 개학을 하면 다시 급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판단하지 않고 조금 더 사태를 지켜봐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네. 며칠 더 그리고 조금 더 확진자 추이를 보고 나서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신중해야 되는 게 맞네요. 그런가 하면 받아가는 미국은 지금 방역의 고삐를 더 죄고 있다면서요, 홍종선 기자님. 그렇습니다. 이 델타 변이에 의한 돌파 감염, 그러니까 접종 다 했는데도 재감염된 거죠. 이런 환자 수도 늘고 있고 아니면 아예 어떤 지역은 접종률 자체가 백신 접종률 자체가 낮아서 좀 더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게 미국 정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죠, CDC가 이 코로나 감염률 이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는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으로 지침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이 지침을 바꿨다고 하지만 이게 권고사항이에요. 이것을 도입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각 주와 지방 정부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네. 어쨌든요, 이 영국과 미국은 정말 상반된 상황이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섣불리 결정하지 말고 뭔가 신중하게 일단 우리만의 대처를 잘 해야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요즘 정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영상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밖에서 5분을 채 서 있기가 힘들 정도의 폭염이 지속됐습니다. 서울은 사흘째 열대야가 지속된 가운데 간밤에는 27도 아래로 기온이 내려가지 않았는데요. 폭염의 기세가 누그러질 줄 모르고 있습니다. 밤이라도 열기가 좀 식으면 좋을 텐데요. 폭염이 심하기도 하지만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게 더 위험한 상황입니다.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더운 공기가 더 집중되면서 기온이 크게 올랐는데요. 서울은 그러니까요, 김유진 아나운서 더워도 너무 더워요, 진짜. 그렇습니다. 밤낮 없는 더위에 지금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네. 작년에도 이렇게 더웠나 싶으시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올해가 더 더운 게 확실하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 근거는 바로 폭염 일수인데요. 어허. 지난 30년간 이 낮 최고 기온이 33도를 넘어가는 폭염 일수를 따져봤더니 평균 8.7일이었어요. 그런데요? 그런데 서울을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올해는 벌써 12일이라는 겁니다. 대박 사건. 여름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평균을 3일 정도 뛰어넘은 거죠. 야, 근데 서울뿐만 아니라요. 지금 전국 어디라고 할 거 없이 펄펄 끓는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아우, 근데 짜증 유발하는 이 더위 대체 언제까지 이어질까 궁금하시잖아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8월 상순이 가장 더워요,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아직까지 7월이니까 가장 더운 때가 아직은 안 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저 순수한 북태평양 고기압 영향이에요. 지난주보다는 약간 습도도 좀 올라가고 있는데 당장 내일 모레라도 순악성 강수도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단 선이가 내린다고 기온이 내려가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떤 태풍이 하나 딱 들어가고 완전히 우리나라 갖다가 이렇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은 거의 뭐 8월 중순까지는
이런 폭염은 계속 이어지지 않겠나. 지금 우리가 33도 이상이 폭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날은 계속될 걸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홍정선 기자님 똑당해 이번 주말에 소나기 예보 있다는데도 비가 오다 안 시원하답니다. 맞습니다. 주말 전국에 비가 예보돼 있어서 좀 무더위 좀 가시려나 했는데 오히려 기상청은 더 무덥고 꿉꿉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불쾌지수도 올라가잖아요, 세상에. 네, 지금 전문가 말씀하실 것처럼 8월 상순, 8월 10일까지가 가장 더운데 기상청도 네. 한 4달 6일까지는 낮에는 낮 기온이 한 35도를 넘나들고 아이고. 밤에는 열대야가 지속될 거다. 이렇게 예보를 하고 있는데요. 하다 네. 보니까 이 폭염 때문에 우리가 건강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최근에만 해도 지금 일주일 사이 온열 환자가 248명으로 집계가 됐어요. 네. 그러면 이 어떤 열사병 같은 온열 질환 어떻게 예방해야 될까요? 우선 좀 외출 삼가셔야 되고 했다면 물 자주 드셔야 되고 또 외출 후에 외출하지 않으신 분들도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더우면 사실 직장 다니는 분들이나 그리고 집에 에어컨이 진짜 있으신 분들이야 에어컨 켜고 지낸다고 하지만요. 에어컨도 켜지 못하는 상황에 계신 분들은요. 만약에 방에 가만히 계시잖아요. 외출 자제한다는 차원에서 땀이 그냥 비 오듯 할 겁니다. 그냥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권상희 평론가님.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가장 걱정되는 것이 이 취약계층의 어르신들의 건강일 텐데요. 그러니까요. 거리두기 4단계가 되고 지난해부터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으면서 지금 무더위 쉼터,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무더위 쉼터가 상당히 많이 줄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취약계층의 어르신들이 몰리고 있는 곳이 바로 탑골공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이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르신들이 탑골공원을 향하고 있는 건데요. 네. 너무 더운 상황이기 때문에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서 천막 그리고 선풍기를 설치하고 있고요. 노인분들께 얼음물을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 이 외에도 탑골공원에 안 가시는 분들 어디로 가고 있냐 하면 패스트푸드점을 찾고 있다고 왜요? 합니다. 여기가 카페보다는 시원한 음료가 훨씬 더 싸거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곳을 찾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편의점 업체에서 폭염 쉼터를 제공하고도 있습니다. 네. 참 어르신들이 이 무더위를 이기기 위해서 탑골공원, 패스트푸드점 이런 데로 향하시는데요. 또 다른 글쎄요. 이런 걸 뭐 어르신들의 피서지라고 해도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이곳으로 많은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는데요.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있기 무료하니까 구경을 하고 시원하게 그냥 보고 지금 노인정 경로당 문 닫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문 안 열었어 다. 전철 타고 왔어요. 덥고 여가 시원하고 좋으니까. 저런 모습 뭔가 좀 안쓰럽잖아요. 그렇죠? 진짜 이 어르신들이 가실 때가 참 변변치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어르신들을 위해서 아예 전용 쉼터로 변신한 곳도 있다면서요, 손정희 변호사님. 네, 서울 노원구에서 이 독거노인이라든가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위해서 야간 쉼터를 제공을 한다고 하는데요. 바로 빈 호텔 객실 50곳을 이용해서라고 합니다. 사실 밤에 너무 더워서 요즘 못 주무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 호텔 객실이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좀 비어 있는 곳들이 있다 보니까 이 쉼터로 변신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안전 숙소를 가게 되면 일단은 객실 한 개당 어르신 한 명이 쓰실 수 있다고 합니다. 저녁부터 그 다음 날 7시까지 머무를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부부는 함께 숙박도 가능하시다고 하고 우리 호텔 가면 웰컴 선물을 주잖아요. 맞아요. 여기도 환영 선물을 준다라고 하는데 뭐 컵라면이라든지 뭐 사탕이라든지 과자 같은 간식도 제공을 한다라고 하는데 저녁에 너무 더운데 에어컨도 없이 정말 폭염과 싸우시는 어르신들에게는 이 정말 좋은 환경이 제공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한 어르신은 덕분에 나 같은 사람도 호캉스 간다 이렇게 좋아하시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온열 질환, 이 폭염 무더위가 힘든 게 뭐 노약자분들, 뭐 고령층만 그러겠습니까? 진짜 아이들도 힘들 거고요. 뭐 거의 전 연령층이 힘들다고 봐야죠. 근데 사실 이럴 때요.
에어컨 선풍기 없으면 진짜 어떻게 살까? 걱정됩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력 사용량에 비상이 걸렸다라는 그러겠네요, 점인데요. 세상에. 기록적인 폭염 속에 어제 전력 사용량이 올여름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하고요. 아이고. 이러다 보니까 아파트 정전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이틀에만요. 전국에서 45건의 아파트 정전이 발생했고요. 아이고. 특히 과열과 과부하 때문에 에어컨 실외기에 화재가 발생하는 그런 일도 벌어졌다고 합니다. 아유 세상에 상상만 해도 아찔하면 요즘 같은 폭염 열대에 정전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제로 경기도 고양의 한 아파트가 정전 사태가 빚어졌대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들어봐 최고 더웠던 것 같은데요. 어제 루마니아 예전 축구 보다가 정전됐는데 그때부터 잠을 못 이루고 계속 뒤척이다가 그냥 이럴 바에야 차라리 일찍 출근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지금 이 시간에 출근하는 길입니다.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그냥 차에서 드라이브 했거든요. 갈 데도 없고 에어컨 나오니까 9시부터 한 4시? 새벽 4시 정도까지 계속 그래가지고 제가 5시에 들어왔거든요. 사실 주변 분들 얘기 들어보시면 선풍기 틀어놓으면 잠시 뒤에는 뜨거운 바람만 나오니까 에어컨을 예약 시간을 맞춰놓고 주무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근데 워낙 더우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또 지금 거리두기 4단계 때문에 재택근무하는 분들 많잖아요. 실내 체류하는 시간이 그만큼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올림픽 중계까지 봐야 되죠. 이러다 보니까 전력 사용량이 다른 때와 달리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이고. 전국의 아파트들마다 전력 과부하를 막기 위해서 고심 중에 있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전국의 한 40여 곳의 아파트에서 정전 사태를 빚었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지금 주민들에게 불편하더라도 에어컨 가동 순번제를 시행을 하자라든지. 에어컨 가동 순번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의견까지 나왔고요. 또 전자제품 동시에 사용을 좀 자제해달라 이런 부탁까지 나왔는데 한 아파트 관리실에서 이런 방송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세탁기 돌릴 때 제발 에어컨은 꺼주세요. 어머, 이런 세상에. 확성기로 안내 방송을 하기도 했는데 주민들에게 이제 전력난을 환기시켜주는 차원에서 낸 자구책이기는 하지만 이게 실효성이 있을지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물론 아이디어 차원이겠습니다만 에어컨 가동 순번제. 자, 101호 다 썼죠, 에어컨. 자, 이제 깨우세요. 자, 이 102호 순서입니다. 이거 관리사무소에서 다 알려줘야 됩니까? 진짜 아직은 아이디어 차원이랍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에서 안내방송 세탁기 돌릴 때 에어컨은 끄세요. 근데 그렇다고 에어컨에 손 안 가잖아요. 그렇죠. 에어컨 이 리모컨에 손 대서 꺼야 되는데 에어컨 리모컨 멀리 두고 싶죠. 계속 그러니까요. 틀고 싶어요. 또 아이디어 중에는 에어컨 홀짝제도 있다 그래요. 아하. 오후 2시다 그럼 짝수층이 틀고 오후 3시가 되면 홀수층이 틀고 이렇게 하자는 건데 이 홀짝제 실제로 하는 곳도 있다 그래요. 그 시흥 아파트에 계신 70대 노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나 혼자라면 어떻게든 버티겠는데 어린 손자가 있어서 에어컨을 끌 수가 없다. 대신 세탁기 안 돌리고 내가 손빨래 한다. 아니 이 70대 할머니께서 에어컨 그 전기 이제 줄이려고 에어컨을 켜는 대신 손빨래 하신다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고요. 또 에어컨도 끌 수 없고 올림픽 중계 봐야 하니까 TV도 끌 수 없었던 주민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기 절약해야 된다는 거에 공감은 하지만 이 열대야에 에어컨 끄고 자라? 이거 좀 따르기가 그러니까요. 어렵다. 이렇게 고충을 호소하고 계시네요. 종종 그런 집 있잖아요. 아래층은 아들네, 위층은 부모님. 그런 집은 홀수층, 짝수층 번갈아 가면서 에어컨 쐐입니까? 그러면 물론 아이디어 차원이지만 아직은 이건 실효성이 없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살림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더위 걱정에 지금 이것까지 걱정해야 된다고 합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네, 폭염으로 장바구니 물가가 크게 오르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쌀값도 올랐고요. 올해 초 이제 계란 같은 경우는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워낙 높게 이제 가격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아이고. 이제는 자주 먹는 채소류도 많이 올라서 걱정이라고 합니다. 이 수치로 말씀드리면 시금치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보다 53%나 올랐다라는 어머, 세상에. 것이고요. 이 적상추도 50% 가까이, 배추도 29%, 그리고 오이들도 11%, 열무김치들 많이 담가 먹으실 텐데 26%나 올랐다라고 하는데요. 열무 한 단에 4,000원이라고 하니까
한 주부께서는 열무김치도 못 담그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네. 왜 이렇게 많이 올리냐면 이 잎채, 그러니까 채소 중에 잎으로 먹는 거 있잖아요. 이걸 엽채류라고 하는데 날씨가 더우면 이 잎들이 다 타버린다는 거예요. 녹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만큼 폭염에 피해가 많다라는 것인데 빨리 폭염도 없어져야 될 것 같고 물가도 안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덥다 보니까요. 모든 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온도 오르고 불쾌지수도 오르고 밥상 물가도 오르고 죄다 오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 월급만 안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서로 의지하고 잘 이겨내는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뉴스파이터 보시면서요. 네. 세상에 잊을만 하면 이런 사건 계속 일어납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바로 개물림 사고입니다. 이번에는 경북 문경에서 지난 일요일 저녁에 발생한 일인데요. 60대와 40대 모녀가 강 근처에 산책로를 걷고 있었는데 사냥개 6마리가 달려들어서 모녀를 때로 공격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지금 사냥개 6마리 그냥 반려견 뭐 조그만 반려견도 아니고 사냥개랍니다. 권상희 평론가님. 피해자들의 상태가 정말 지금 우려되고 있는 그런 지점인데요. 갑작스럽게 개들에게 공격을 당한 이 두 모녀, 머리, 얼굴, 목 등을 심하게 물려서 피를 심하게 흘렸다고 합니다. 피 흘리면서도 400m가량을 개를 피해서 도망친 것으로 지금 이곳이 사고 현장이네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확인돼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데요. 사고 직후에 병원으로 옮겨져서 응급조치를 받고 봉합수술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현재 두 모녀 모두 중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 보세요. 지금 저 사냥개입니다. 저 해당 사냥개인데 지금 저 사냥개 6마리들이 길가에 나와서 행인을 공격하는 동안 그렇다면 주인은 뭐 한 겁니까, 박선배 변호사님? 견주는 바로 근처에 있었습니다. 이 견주 진술에 따르면 목줄과 입마개도 하지 않은 사냥개 6마리를 앞세우고 자신은 경기를 탄 채 뒤따르고 있었다는데 이 개무리 중에 한 마리가 행인에게 달려들자 다른 개들도 함께 공격을 시작했답니다. 이 모습을 보고 견주가 경운기에서 내려서 말리려고 했지만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이었다는 겁니다. 이 견주, 개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진짜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혼자서 통제도 못할 거면서 6마리한테 사냥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6마리에는요. 그런데 목줄도 안 해요. 입마개도 안 해요. 대체 무슨 생각을 한 겁니까?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도 거기에 계속 그렇게 산책을 했답니다. 뚝방길인데 사람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요. 산책하는 분들도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자기 집에서 그 뚝방까지 쭉 가면 몇 킬로가 됩니다. 그래서 못 가니까 자기는 경운기를 타고 개들은 그 목줄과 그 없이 앞에서 개들 앞에서 가고 자기는 뒤에서 뭐 가고 뭐 이렇게 해요. 홍종선 기자님, 평소에도 이런 방식으로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해왔다면 늘 사고 위험성이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모녀가 중태 상황인데 이걸 지금 뭐 변명 해명이라고 한 건 정말 믿기지가 않는데 평상시에 나는 원래 입마개도 안 하고 개줄도 묶지 않고 다녔다. 내가 평상시에 했던 방법이라고 해서 그게 맞다는 보장도 없고요. 지난번에 물지 않았다고 해서 이번에 물지 말라는 법도 없지 않습니까? 네. 게다가 또 견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가 길이 시내 길이 아니고 강둑 옆이고 늦은 밤이어서 사람이 많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사람이 많지 않았다고 했지 다니는 사람이 전혀 없는 길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런 부분 어느 거 하나 지금 반성의 기미랄까 사과의 마음이 정말 들어있는가 싶은데요. 네. 이 또 물린 위치를 봤더니 오히려 피해자 집에서 가깝고요. 이 견주 집으로부터는 꽤 멀다는 거예요. 아예 이 피해자와 견주는 다른 동네 주민이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개줄도 하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먼 거리를 무려 6마리나 데리고 나왔던 거죠. 세상에. 그러다가 지금 모녀가 중태에 빠졌습니다. 명백한 잘못이 아닐 수 없고 네. 처벌받아 마땅합니다. 아니 손정혜 변호사님, 저런 맹견들은 보통 의무적으로 목줄 입마개 채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목줄은 의무적으로 채워야 되는데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되는 종을
그 맹견을 5종으로 한정을 해놨습니다. 아, 그래요? 그 5종이 이제 뭐 도사견이라든가 그 스태퍼드셔 테리어 같은 것들이 5종이 이제 정해져 있는데 이 모녀에게 달려든 사냥개 같은 경우는 그레이하운드 3마리와 잡종견 3마리여서 입마개는 이제 법률상 의무는 없었던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60대 견주가 관리 소홀로 인해서 사람을 다치게 했고요. 더군다나 이제 중대한 피해를 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동물보호법도 위반했기 때문에 처벌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이게 법의 맹점이에요. 허점이고 저 맹견 5종에는 안 들지만 사냥개라면 그 야성 본능이 강하잖아요. 그 맹수로서의 본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입막의 의무 착용 대상에 빠져 있다니 이게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얼마 전에도 있었잖아요. 김유진 아나운서. 네, 저희 뉴스파이터에서도 소개해드렸었죠. 지난 5월에 남양주의 한 야산에서 산책을 나왔던 50대 여성을 대형견이 습격해서 결국 여성이 숨지는 사건이 벌어졌었습니다. 허허. 이 일이 벌어진 후에 이 살인견의 견주를 찾기 위한 갖은 노력이 이어지기도 했었는데요. 심지어 전단지까지 만들어서 붙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세상에 당시 견주로 지목되던 사람이 있었잖아요. 경찰이 2달간 끈질긴 추적 끝에 견주로 추정되는 인물을 찾아냅니다. 바로 인근에서 개 농장을 운영하는 60대 남성이었는데요. 이 유기동물 보호소 홈페이지에 올라온 개와 이 사건 개가 유사하다고 판단한 경찰이 감정을 의뢰합니다. 그 결과 외모가 유사해 동일한 개로 판단된다는 회신을 받게 되고요. 네. 이를 바탕으로 유기동물 보호소로부터 개를 분양받은 사람을 찾고 그 사람으로부터 개를 양도받은 이 60대 남성을 찾아내게 된 것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 60대 남성, 내가 기르던 개가 아니라면서 범행을 적극적으로 부인했고 경찰은 이 6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그제 26일 법원은 범죄 사실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허허 세상에 영장 심사를 받던 당시의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견 견주 맞으세요? 증거 인멸 왜 하신 건가요? 안에서 혐의 인정하셨나요? 유족한테 한 말씀만 해주세요. 걔는 왜 유기한 건가요? 유족한테 하시면 어떠세요? 손정희 변호사님, 범죄 사실 소명이 적용하기가 부족하다. 증거가 부족하다. 아니 그러면 구속도 안 됐어요. 그렇다면 이 견주는 무죄라는 겁니까? 구속영장이 기각된 상황이고요. 보안 수사를 통해서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증거를 찾는다고 한다면 기소 가능성이 있고 또다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조금 더 관련한 증거를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과학적 증거, 그 부인하기 어려운 물증을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됐어요. 반드시 이 사건 보강 수사 통해서 밝혀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주 중학생 살해 사건. 그 악마 같은 짓을 벌인 사람들이 어제 검찰로 송치됐는데요. 먼저 그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족에게 하실 말씀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마스크 벗고 한마디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벗어주세요. 계획 범행 인정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신상공개도 결정되는데 한번 벗어주세요. 죄송합니다. 네, 마스크 잠시 좀 내려주십시오. 안 돼요, 안 돼요. 유족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김신아 씨 범행 계속 부인하고 계시는 겁니까? 유족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마스크 한번 벗어주세요. 마스크 벗어주세요. 아니 김유진 아나운서, 공범이란 사람 김신암 지금 신상 공개 결정됐잖아요. 그래서 취재진들이 기자들이 마스크 한번 벗어달라고 하니까 앞서 보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아, 왜 지금 국민 앞에 짜증을 내요 지금? 그러니까 말입니다. 김신암은 범행과 관련된 질문에는 묵묵부담으로 일관하면서 마스크를 벗어달라는 요청에는 보셨지만 짜증을 내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여서 공분을 키웠는데요. 결국 이 두 사람은 어제 끝내 얼굴을 보이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저 모습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이 있었다면서요. 어떤 걸까요? 김유진 아나운서. 네, 공범 김씨남이 검정색과 흰색으로 마스크를 두 겹을 착용한 모습이 포착이 됐던 건데요. 이게 뭐 코로나19의 감염 걱정 때문인지 아니면 얼굴 공개가 두려워서 그런 건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만약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자기 목숨이 중요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그런 잔혹한 범죄에 가담할 수 있는지 정말 기가 차고 어이가 없습니다. 아니 저렇게 글쎄요. 마스크를 두 겹으로 철저히 얼굴을 가렸어요. 그런데 주범 백광석이란 이 인간이 범행을 저지른 그럼 이유는 밝혀졌습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이 백광석은 피해자 주택에 불을 지르고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생각을 바꿨다고 합니다. 이 또한 처음부터 숨진 중학생만 살해할 생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평소에도 숨진 중학생과 자신이 자주 다퉈왔고 그로 인해서 자신과 숨진 중학생의 어머니 사이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숨진 중학생이 자신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당신이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주장합니다. 아니 그러면 자기의 어머니와의 연인 사이인 자기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당신이라 불렀다는 게 지금 살해 이유라는 거예요, 박성배 변호사님? 이 자신과 전 연인 사이가 틀어진 이유가 숨진 중학생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이 백광석은 이미 피해자 어머니가 밖에 나가지 못할 정도로 청바지를 다 없애버렸고요. 그 정도로 의심이 상당히 심했던 것이죠. 욕설과 폭행도 자행해 왔습니다. 피해자 어머니 진술에 따르면 새벽에 몰래 들어와서 휴대전화를 가져가서 6월에만 5대를 부수기도 했고요. 피해자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 CCTV를 감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 끔찍한 사건에 저 공범이 가담했던 이유, 대체 무슨 이유로 어떤 걸로 이 유인했기에 이런 끔찍한 범죄에 가담했을까 궁금했는데 그 이유도 밝혀졌다면서요, 손정혜 변호사님. 오늘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경찰 관계자에게 직접 확인한 범죄 이유는 이 공범 김씨남이 주범 백광석에게 500만 원가량의 빚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하. 이 빚을 면제받는 조건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이뿐만 아니라 범행 직후에는 백광석으로부터 수백만 원이 입금된 사실도 경찰이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이 미성년자잖아요. 중학생을 살해하는데 이 수백만 원의 금전적 이득 때문에 이렇게 범행에 가담을 했습니다. 진짜 이 인간들 자신의 비탄감 받으려고 그 범죄에 가담을 해요. 홍종선 기자님, 이제 사람입니까? 사람이에요, 진짜? 네, 맞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어머니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김씨남이 만날 우리 집에 형수님 하면서 밥을 먹으러 왔었다. 공범이란 사람이요? 네, 공범이라는 이 김씨남이요. 덫이가 떨리는 게 이 가담한 사람이다라고 지금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번 경찰 대응이 미숙한 부분 진짜 질타받을 부분도 많아요. 그 신변 안전 보호 조치 중에 하나인 스마트워치 지급도 늦은 것도 있지만 그런데 그나마 검거에는 속도를 냈다면서요, 권상희 평론가님. 네, 그렇습니다. 백광석, 김씨남 이 두 사람 상당히 경찰이 빠르게 검거에 나섰습니다. 시간별로 사건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지난 18일 오후 3시 16분경에 피해자의 집에 이 둘이 침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후 3시 16분부터 41분 사이에 지금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후 10시 51분경에 피해자의 어머니가 귀가를 하게 되는데 이때 아들이 사망한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죠. 19일 오전 0시 40분에 공범 김씨남을 자택에서 검거하게 되고요. 오후 7시 29분 이 주범 백광석을 숙박업소에서 검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건 발생이 이뤄진 지 약 28시간 만에 이 둘을 경찰이 검거하게 된 겁니다. 하루 만에 공범과 이 주범 신속하게 검거할 수 있었던 배경, 이유가 있을까요? 박성배 변호사님. 백광석은 범행 직후에 휴대전화도 꺼버리고 현금만 사용합니다. 사건 현장 CCTV는 경찰이 이미 설치한 2대밖에 없었고요. 그렇지만 경찰은 형사과 8개 팀 전 직원을 투입해서 휴대전화 최종 기지국 신호를 바탕으로 도주 경로를 추적해 나갑니다. 네. 이에 따라 해당 시간에 해당 경로를 거쳐간 택시 33대에 대한 탐문 수색을 시작하는데 이 사건 직후 백광석이
택시를 타고 자신의 모친과 함께 살고 있는 원룸에 도착한 사실을 알아냅니다. 그리고 인근 CCTV를 확인한 결과 백광석이 이 집을 떠나 숙박업소로 도주한 사실을 파악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만약에 이렇게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면 이 사람들을 재빨리 검거하지 못했을 거란 얘기가 있던데 이건 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 주범 백광석이 붙잡히지 않았더라면 본인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다라는 진술을 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유치장에서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었습니다. 만약에 빨리 검거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응당한 처벌의 기회를 박탈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채 꿈을 피워보지도 못한 중학생이 숨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늘나라에서 눈을 감지 못했을 거예요. 원통에서 반드시 이 사건 낱낱이 한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요. 철저히 진실을 밝힐 때까지 끝까지 뉴스파이터가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말 한마디가요. 정말 무슨 이런 사회적 비용 낭비를 가져왔습니까? 김유진 아나운서. 네, 이달 초에 용인시의 한 사육 농장에서 반달 가슴곰 2마리가 탈출했다 이런 내용 전해드렸었잖아요. 네. 당시 용인시가 수색 끝에 곰 1마리를 찾아서 사살했지만 나머지 1마리는 수색을 20일 넘게 이어가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죠.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사라진 곰은 애초에 1마리뿐이었던 겁니다. 허허! 탈출한 곰이 2마리가 아니라 애초에 1마리였을 가능성은 사실 이 사건 초반부터 나왔었는데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으로 빠졌다는데 와서 보니까 밑으로는 빠질 수 없다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2마리를 했다. 나중에 1마리를 했다. 세상에 지금 저런 상황이고 2마리라고 했다가 나중에 1마리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박성배 변호사님, 저 사라진 도망친 곰을 찾으려고 수많은 사람이 지금 밤낮으로 찾아다녔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라진 곰을 찾기 위해 동원된 인력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리산 곰 전문가죠. 국립공원공단 소속 연구원, 수의사 등 5명이 투입되고 용인시청과 한강유역환경청 직원이 농장 인근을 매일 수색해왔습니다. 또 주민보호를 위해서 이 등산로, 보행로에 현수막 50장을 부착하고요. 지난 10일부터는 오전 오후 각 2인 1조로 전문 포수, 무인 트랩 등 장비를 투입해 20일간 수색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인근 주민들 폭염 속에서도 집 밖 출입을 자제하면서 공포에 떨어와야 했습니다. 인근 주민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집 가까이 산이 있고 하니까 나타날까 봐 주위에서 기다려가 아이들 거의. 그러니까요. 얼마나 불안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라진 곰이 애초에 1마리였다는 게 그럼 어떻게 알려지게 된 겁니까? 손정혜 변호사님. 아무리 강도 높게 수색을 하더라도 발견되지 않으니까 경찰에서 뭔가 이상하다, 진입 파악을 해야겠다라고 이 농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를 하고요. 네. 농장주도 조사를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압수수색 과정에서 반달곰 사체 일부를 발견하게 되고요. 조사를 했더니 농장주가 그제서야 지난 1일 1마리를 도축했다. 그리고 지난 6일 탈출한 반달 가슴곰은 2마리가 아닌 1마리였다 이야기를 한 건데요. 네. 그동안 여러 가지 수색 작업을 벌였던 용인시는 그제야 현장에 투입했던 포수 인력을 모두 철수시켰습니다. 네. 아이고. 아니 그러면 권상희 평론가님 왜 이제 와서 그러면 뒤늦게 20일 지난 이 시점에 사실은 1마리였습니다. 왜 이렇게 이제서야 털어놓은 거예요? 농장주가 자신의 불법 도축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지금 거짓말을 했다고 경찰이 보고 있거든요. 이 도축 등의 사유로 이 사육 중인 곰에서의 변동이 생겼을 때 환경부에 즉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농장주 곰을 도축한 뒤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해당 농장주 또 이와 관련해서 전력이 있어요. 곰 탈출, 옹담 채취, 불법 증식 등으로 수차례 물의를 빚었던 적이 있는데요. 지난해도 불법 곰 도축으로 동물보호단체로부터 고발이 돼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이나마 다시 진실이 밝혀져서 주민들의 불안감도 덜게 돼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또 법의 처벌 달게 받길 바랍니다.
정말 관심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일이 있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경남 김해안 공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공원 주변을 배회하는 수상한 남성. 한참을 두리번거리다가 누군가를 발견하고 그쪽으로 걸음을 옮깁니다. 그 누군가는 다름 아닌 술에 취해서 거리 한복판에 주저앉아 있는 한 남성이었는데요. 이 수상한 남성은 마치 이 취객의 일행인 것처럼 널브러져 있는 남성의 짐을 챙겨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한번 쓱 돌아보더니 남성의 옷에서 지갑을 슬쩍 꺼내고요. 급기야는 여유롭게 앉아서 지갑 안을 살펴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알아채지 못한 피해 남성, 비틀비틀 걸어갈 뿐이었고요. 저 수상한 남성은 그런 남성을 뒤따라가는 모습입니다. 아니, 박성배 변호사님 아주 그냥 수상하다 못해 뻔뻔합니다. 아주 그냥 일행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옆에서요. 제가 경찰서 형사과 근무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검거한 피해자가 저 부축배기였습니다. 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와주는 척 다가가게 되면 피해자는 의지하기도 하고요. 옆에서 어떤 행동을 해도 제대로 인지를 하지 못합니다. 지금도 종종 발생하는 범죄가 저 부축배기 범죄입니다. 아니 그러면 저 악랄한 사람의 범죄는 그렇게 저렇게 성공한 거예요? 진짜 안타깝게도? 네, 이후 상황을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범죄 현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한 시민. 수상한 남성을 유심히 지켜보다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신고자가 설명한 인상착의를 바탕으로 양쪽으로 흩어져서 샅샅이 수색을 했는데요.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는 범인은 골목을 유유히 지나가고 있었는데 경찰은 이 남성을 발견한 즉시 뒷모습만 보고도 범인이라고 직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순찰차가 검거를 위해 천천히 다가가자 낌새를 알아채고 뒷걸음쳐서 이 남성 도망치기 시작을 하는데요. 하지만 사력을 다해 뒤쫓는 경찰과 발빠른 순찰차에 대응해 달밤의 추격전은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았고요. 순찰차와 경찰의 앞뒤가 모두 막혀서 결국 범행 10분 만에 검거된 이 남성. 잡고 보니까 지명 수배자였습니다. 정말로 시민분의 신고가 아니었으면 저 사람 지명 수배자인 저 사람 잡지도 못했을 것 같은데 정말로 신고 정신, 관심이 얼마나 큰 일을 했는가 또 여실히 보여줬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리고요.